전 세계 교육계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MIT를 조기 졸업한 IQ 210 천재가 밝혀낸 충격의 사실. 전설로만 알려졌던 교육 혁신이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다. 전 세계 교육 교범이 그의 논문 한 편에 의해 뒤바뀌는 중입니다. 과연 이 천재 소녀는 왜 한국에 주목했을까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3초면 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MIT도 하지 못했던 걸 한국에서 해낸 소년의 감동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킴입니다. 브루클린 거리에서 태어나 MIT를 거쳐 지금은 한국의 작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나사도 아닌 MIT도 아닌 한국의 시골인가요? 그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이야기죠. 그 시작은 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브루클린의 가난한 흑인 빈민가에서 자란다는 건 매일이 전쟁터 같았어요. 총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던 밤, 책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만큼은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죠. 10살 때 동네 불량 친구들이 제 책가방을 빼앗으려 했을 때 그들에게 확률 방정식을 풀어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들은 제 설명을 듣고 놀라워하며 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지식은 힘이라는 것을. 여긴 수학으로 살아남는 동네였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제 재능을 알아봤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좋은 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아동재단의 장학금 제도를 알게 됐죠. 매달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책을 사고 참고서를 구했어요. 후원자의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매달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지만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기적처럼 MIT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빈민가 출신 흑인 소년이 미국 최고 공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다는 건 동네 사람들에게는 신화와도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MIT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딘 날 주머니에는 버스비 $20가 전부였어요. 기숙사 방은 제가 살던 집 전체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마음속 두려움이었죠. 내가 과연 여기에 어울릴 수 있을까?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제 이름을 물었을 때 목소리가 떨려 대답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킴. 제 이름을 듣자마자 교수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되묻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군요. 입학시험 만점자. 순간 교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그날부터 저는 천재 데이비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칭찬보다 더 무거운 건 그 기대감이었어요. 매 시험마다 1등을 해야 한다는 압박,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대학 생활은 끝없는 경쟁이었죠. 저는 인간관계보다 연구실을 선택했고 친구 대신 논문을 택했습니다. 수면 시간을 줄이고 식사 시간마저 아껴가며 공부했어요. 4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죠. 그 결과 MIT AI 공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 졸업장을 받았어요. 박수 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졸업장을 들고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건 정말 이런 삶이었을까? 허탈한 마음을 달랠 길 없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단 하루의 여유도 없이 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에 큰 관심을 보였죠. 월급은 상상 이상이었고 혜택은 더할 나위 없었어요. 세상 누구보다 부러운 자리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나사에서의 첫 프로젝트는 인간 행동 예측 AI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죠. 처음엔 그저 흥미로운 도전이라 생각했어요.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패턴을 찾았고 정확도 95%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상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저를 깨웠어요.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통제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과연 이게 내가 원하던 미래인가? 기술로 사람을 수치화하고 예측하고 결국엔 통제하는 미래.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상사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는 겁니까?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상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죠. 그는 제 질문을 무시한 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겠습니다. 그날부터 직장 내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상사는 저를 다른 프로젝트로 배치했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은 정말 인류를 위한 것인가? 결국 6개월 후 저는 휴직을 결정했어요. 천재라는 칭호, 화려한 경력,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그런 직장을 포기한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휴직 첫날 집 정리를 하다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MIT 시절 받았던 편지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봉투가 눈에 띄었죠. 국제아동재단에서 온 편지였어요. 어릴 적 제가 장학금을 받던 그 재단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자 낯선 필체에 한글이 보였어요. 영어 번역본이 함께 있었죠.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킴 씨. 저는 지민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강원도에 있는 작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당신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릴 적 당신이 보내준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된 건 최근이에요. MIT 졸업 기사를 보고 알았죠. 혹시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꼭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당신 같은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후원을 했던 아이가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 저에게 편지를 보냈다니, 더구나 제가 후원자였다니요. 알고 보니 제가 받던 장학금의 일부는 다시 다른 아이들을 위해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 이름으로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찾던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사도 MIT도 아닌 한국의 작은 학교라.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가슴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단 한 사람의 편지를 따라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점점 멀어지는 뉴욕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지민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그분을 실제로 만나니 너무 감격스러웠죠. 지민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데이비드 씨. 지민 선생님을 따라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점점 시골로 들어갈수록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고층 빌딩은 사라지고 대신 푸른 산과 넓은 들판이 나타났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산세는 미국에서 본 어떤 산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학교는 소망초등학교라고 해요. 전교생이 12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죠. 지민 선생님의 말에 놀랐어요. MIT 한 학과의 학생 수보다도 적었습니다. 게다가 겨울이라 눈이 많이 왔다고 하네요. 학교에 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을지 걱정이 됐죠. 4시간의 운전 끝에 도착한 소망초등학교는 정말 작았습니다. 2층짜리 건물 하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건물을 감싸는 풍경은 그 어떤 캠퍼스보다 웅장했죠. 뒤로는 웅장한 산, 앞으로는 넓은 들판. 마치 그림 속에 학교가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나왔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 신기했는지 아이들은 저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키가 엄청 크시네요. 우주에 가봤어요? 미국에도 김치 있어요? 질문 하나하나가 너무 순수해서 웃음이 났죠. 하지만 그중 한 아이의 질문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선생님은 왜 우리 학교에 오셨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왜 이곳에 왔을까요? 저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단지 편지 한 통에 이끌려.
아니, 어쩌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을 만나러 왔어요. 그날 밤 지민 선생님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밝은 별들이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AI 교육 자료를 펼쳤어요. MIT에서도 인기 있던 내용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흥미보다는 혼란이 보였어요. 수업 중간 뒤쪽에 앉은 남자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AI가 밥 주나요? 순간 당황했어요. 아이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르치려는 내용이 이 아이들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요. 아니, AI는 밥을 주지 않아. 하지만 어쩌면 밥을 더 잘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을 거야. 수업이 끝난 후 지민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좀 특별해요. 대부분 부모님이 도시로 일하러 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술보다는 따뜻한 관심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죠.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나사에서는 미래 기술을 연구했지만 이곳에서는 현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먼 미래의 가능성보다 오늘 당장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했죠. 그날 밤 수업 계획을 완전히 바꿨어요. AI 기술 대신 이야기 만들기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동화를 만들고 제가 개발한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그 이야기를 시각화해주는 방식이었죠. 다음 날 수업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화면의 그림으로 나타나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말 한마디 않던 소녀가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은 뭉클해졌죠. 선생님, 내 이야기가 그림이 됐어요. 그 한마디의 나사에서의 모든 성취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날이 갈수록 아이들과의 관계는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낯선 외국인 선생님이었지만 이제는 데이비드 쌤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함께 축구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같이 밥을 먹었죠. 아이들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지역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소망초등학교를 폐교하고 아이들을 인근 큰 학교로 전학시키겠다는 내용이었죠. 지민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요. 나사에서 배운 기술, MIT에서 얻은 지식을 총동원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밤을 새워 연구했어요. 원격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죠. 도시의 좋은 학교와 소망초등학교를 연결해 마치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처럼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 화상회의 시스템과는 달리 실시간 번역과 개인별 맞춤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개발은 쉽지 않았어요. 산골 마을의 인터넷 환경은 열악했고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매일 오늘 시스템 완성됐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한 달 만에 시스템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교육청에 시연회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MIT 출신이라는 명함 덕분인지 겨우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연 당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죠. 하지만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어요. 산골 마을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뜻밖의 도움이 왔어요. 평소 말이 없던 민수라는 아이가 자전거 발전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만든 것이라고 했죠.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자전거를 타자 전기가 생겼고 시스템은 다시 작동했습니다. 교육청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을 보여준 순간이었죠. 결국 그들은 폐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오히려 소망초등학교를 미래형 시골 학교의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춤을 추고 노래했죠. 그 순간 느꼈어요.
제가 찾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요. 기술의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었습니다. MIT 시절 쓴 논문을 폐기하고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기술보다 사람 교육의 미래는 정서적 교감에서 시작된다였죠. 한국의 작은 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이 어떻게 인간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논문이 세계적인 교육 저널에 실렸고 전 세계 교육계의 관심을 받았어요.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인터뷰어의 질문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왜 MIT도 나사도 아닌 한국의 시골이었나요? 그때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MIT에선 미래를 배웠고 한국에선 사람이 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진짜 천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소망초등학교에 있습니다. 학생 수는 12명에서 30명으로 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이 특별한 교육 모델을 경험하기 위해 전학 오는 아이들이 생겼죠. 저는 이제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김치찌개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가끔 나사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와요.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묻죠. 하지만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세계 1%의 천재 대신 99%의 평범함을 선택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니까요. 소망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자라 세상을 바꿀 그날까지 저는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할 겁니다. 한국의 정서적 교감과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교육 방식은 서구의 기술 중심 교육이 놓치고 있던 인간의 본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국 교육의 힘이고 천재의 사명은 이 소중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 좋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